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 뭉치를 보니까요. 와, 이게 마치 세계 두 극단에 동시에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자유를 향한 정말 처절한 함성이 터져나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과거를 둘러싸고 끝이 없는 법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2026년 1월 12일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이야기, 이란의 거대한 격변과 대한민국의 정치-사법-전쟁, 이 두 사건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통성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정보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요. 이 점들을 연결해서 청취자 여러분만의 관점을 만드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변화의 진원지 이란으로 먼저 가보시죠. 지금 이란 상황이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자유혁명이라고까지 불린다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겠죠? 심각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미국 기반 인권단체 하르나의 공식 집계만 봐도 사망자가 벌써 500명을 훌쩍 넘겼어요. 500명이요? 네. 그런데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게 더 무서운 점이죠. 이란 정부가 무려 60시간 이상 인터넷을 완전히 차단했거든요. 60시간이나요? 네. 그 깜깜한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사망자가 최대 2,00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2,000명이요? 그건 거의 학살 수준인데요. SNS를 통해서 간신히 새어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정말 차량 짐칸에서 시신 더미가 막 쏟아져 내리고 그 앞에서 가족들이 오열하면서 쓰러지는 모습은 이게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부가 시위대에 실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정권이 통제할 수 있는 시위냐 소로 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사실상의 시스템 붕괴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시스템 붕괴요? 네, 내부적으로는 이미 수습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스템 붕괴라니 그건 그냥 시위가 좀 격해졌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정권의 명령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국가의 기본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의 힘만으로는 질서를 회복할 수가 없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외부 세력의 개입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외부 세력. 네. 그리고 모두가 바로 한 사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이란이 협상하자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건 거의 이란 지도부가 백기를 들었다 뭐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상 항복선언을 받아낸 셈인데 트럼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몇 가지 매우 강력한 선택지들, 그러니까 very strong options를 검토 중이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군사 개입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열어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노련한 압박이네요. 한 손에는 당근을, 다른 한 손에는 아주 무서운 채찍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할래? 아니면 다 부서지고 나서 항복할래? 뭐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란의 운명은 이제 테헤란이 아니라 워싱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최고 수준의 압박 전술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 신호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미 전쟁 가능성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는 자국 공무원하고 가족들을 긴급 철수시키기 시작했고요. 벌써요? 네,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주요국들은 물론이고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중국, 일본, 대만까지 자국민 철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건 상황이 심상치 않다를 넘어서 곧 무슨 일이 터진다는데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이란에도 우리 교민이나 기업인들이 꽤 있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 부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이 전 세계를 띄우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선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대피령 없이 예의주시 단계에 머물러 있거든요.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정말 걱정이네요. 그렇다면 이 이란의 붕괴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지정학적 도미노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충격은 소위 반미축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곳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요?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영향을 주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바로 드론입니다. 아, 드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가 이란산 자폭 드론이거든요. 그런데 이란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거나 내전으로 생산이 중단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러시아는 갑자기 주력 무기 하나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테헤란의 형면이 키위의 전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생각지도 못한 나비 효과네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에게도 큰 타격이 될까요? 중국에겐 어쩌면이 아니라 러시아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요? 네, 바로 석유 때문이죠.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이란산 석유를 그동안 헐값에, 그것도 대량으로 수입해왔습니다. 이건 중국 경제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군요. 이 공급망이 끊기면 이미 휘청이는 중국 경제의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충격뿐만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심리적 파급 효과죠. 이란의 젊은 세대가 결국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다면 그 성공 사례가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제2의 천안문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게도 똑같은 경고 메시지가 되겠죠. 철권 통치만으로는 새로운 세대의 저항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들어보니 이란 사태가 정말 세계 질서의 판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 이란에서는 이렇게 정권의 정통성이 길거리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여기서는 법정에서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상대의 존재 기반 자체를 부정하려는 총력전이라는 점에서 본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의 사법화가 그야말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혐의들이 일반 이적죄, 여적죄, 간첩죄, 내란죄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인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란죄는 말 그대로 폭동 등으로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고요. 네. 그리고 이적죄와 여적죄는 조금 다른데 이적죄는 적국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면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맞서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무거운 반역 행위를 말합니다. 전쟁 중에 적군 편에 서서 총을 쏘는 것과 같은 행위죠. 설명을 듣고 보니 이런 단어들이 전직 대통령들을 향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이 구도가 더 명확해지겠죠. 그렇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행위가 일반 이적죄에 해당한다며 기소됐습니다. 특검의 논리는 이게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군사적 긴장을 높였고 이걸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반면에 변호인단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북한 도발에 대응한 정당한 조치였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첫 재판부터 재판부가 편향됐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는 걸 보면 아주 초반부터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네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등장합니다. 2018년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원전 관련 기밀이 담긴 USB를 건넸다는 의혹인데요. 아, 그 사건. 여기에 적용된 혐의는 여적죄와 간첩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를 꺼내든 거죠. 그렇군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맞대응 전략으로 보입니다. 우리 쪽 대통령의 군사 대응이 이적죄라면 당신들 쪽 대통령이 적국의 수장에게 핵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기밀을 직접 건넨 건 대체 무슨 죄냐? 이렇게 사법부를 향해 외치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사법부를 향한 일종의 압박인 셈이죠.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의 유죄를 선고하려면 다른 쪽에는 더 무거운 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적 함정을 파고 있는 겁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 극심한 정치적 논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이런 전직 대통령들을 둘러싼 공방 외에도 관련된 다른 재판들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전기를 끊고 물공급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언론의 입을 막아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했다는 거죠. 물론 이 전 장관 측은 오히려 자신이 계엄 선포를 막았다,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 재판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 이 전 장관이 유죄를 받는다면 그 지시의 최종 책임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내란 수교라는 프레임을 완성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모든 법정 싸움이 결국에는 두 전직 대통령을 향해 연결되어 있군요. 보면 화가 날 정도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4,449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잔액이 다 합쳐서 고작 4억 7천만 원이라고요? 네. 0.1%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사실상 빈 껍데기, 깡통 계좌만 압류한 셈입니다. 4,400억 원이 넘는 돈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 정보를 제대로 공유해주지 않아서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줬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이 2022년에 이미 범죄 수익의 96%가 은닉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와... 결국 검찰과 지자체 간의 핑퐁 게임 속에서 국민들이 받아야 할 돈만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쌓이면서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법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동안 한쪽 진영 내부는 또 다른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출범한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지금 거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요. 네, 현재 국민의힘의 위기는 지지율 같은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이 하나같이 풀기 어려운 딜레마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쟁점들인지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가 당명 개정 논란이네요. 책임당원 투표에서 68%가 넘는 높은 찬성률이 나와서 추진 동력은 얻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포장지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냐는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당을 바꾸랬지 당명을 바꾸랬냐는 일침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딜레마는 훨씬 더 민감한 문제입니다. 바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징계 문제죠.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단호하던데요. 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그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아이디로 여론을 조작해 국정 운영에 장애를 일으킨 중대한 해당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원칙 없는 통합은 없다고 못 박았죠. 사실상 징계는 피할 수 없다, 이런 선언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연대 문제죠.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그렇게 원칙을 강조하면서 당을 나가서 윤 전 대통령 탄핵의 길을 열었다고 비판받는 이준석 대표와는 손을 잡으려 한다는 모순이 스기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지지층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배신자와 연대하는 게 말이 되냐, 한동훈은 안 되고 이준석은 되냐, 이런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죠. 물론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맞서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과 원칙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원칙과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세력을 합쳐야 하는 현실 정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장동혁 대표가 이 매듭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당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원칙을 세우는 그런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두 개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란을 필두로 권위주의 체제가 자유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저항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고, 국내에서는 법과 정치가 뒤엉켜서 상대 진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두 흐름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란의 젊은 세대는 자유와 인권의 존엄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위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게 자유는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상대를 파괴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란, 이적, 여적처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정말 무거운 단어들이 너무나 쉽게 정치적 공격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죠. 법치주의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이 질문을 함께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란의 젊은이들은 자유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무게가 실제 삶의 무게와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나 이적 같은 단어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얼마나 가볍게 사용되고 있나요?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라는 진짜 가치를 지키기 위한 희생의 무게가 혹시 정치적 수사 속에서 점점 잊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